그래서 부족장들이 종합 엔터테이너의 역할을 했었고요. 또한 선지자, 예언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도 있지만, 그 권력도 있지만 또한 책임도 있습니다. 부족장들은.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도 우리가 그런 왕들은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거나 아니면 기후가 나빠지면 뭘 했어요? 제사 지냈어요. 기후제 지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기후제 지내고. 기후제는 지내면 비가 와요. 기후제는. 비 올 때까지 지내면 되니까. 비 올 때까지 지내면 되니까. 그죠? 비 올 때까지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더해서 왕이 잘못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백성들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행해졌던 게 뭐예요?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명분을 달거나 상징성을 달아서 제일 뭐예요? 이 대지의 생명성과 가까이 그 어떤 부여를 받은 게 생명체가 누구예요? 여성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인신공양을 했어요. 인신공양. 고대 이런 데는 처녀들 아주 라틴 이쪽 문화 유적 이렇게 찾아보면 처음부터 유골이 처녀 아이들 그 유적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뭘로 대체했나요? 동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변해서 이제 제물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음식으로 대신 이렇게 하죠. 음식으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조차도 안 하죠. 자, 순간의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신은 순간의 어떤 그 정서의 표출이다. 아셨죠? 순간의 정서의 표출이다. 그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혼재해 있는 장르가 바로 시다. 자, 앞에 쓰는 시적 행위가 그와 유사한 다른 경험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다른 경험으로 환원 불가능한 시적 행위가 어떻게 세계 속으로 편입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차례다. 비록 시가 종교나 마법 혹은 사상은 아니지만 시 작품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과 다른 어떤 것, 즉 그것 없이는 시편으로 구체화될 수 없는 어떤 것에 의지한다. 그것 없이는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것에는 영감과 아셨죠? 그 다음에 그 대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해서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 시인들이 표현해내고 있는 이미지에는 그냥 그림으로서의 어떤 그 부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존재라고 하는 세계성이 깃들어 있다. 그 안에는. 자, 그리고 이 다른 요소란 것은 나중에 첨가된 것이 아니라 시편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다. 순수 시편이란 시를 쓴다는 행위 그 자체만을 의미하기 위해서 말이 특정한 의미를 갖거나 이것 혹은 저것에 대한 지시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말이란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초의 말은 이것은 뭐예요? 빛이었다. 무엇과 같았다? 하느님과 같다. 신적인 어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것이 우리 인간사의 침습이라고 그럴까요? 젖어들면서 무엇이 되나요? 인간화되죠. 인간화된 말입니다. 말들입니다. 여기는 인간화라는 것은 전부 다 의미가 들어가죠. 의미가. 자, 이때 이 의미는 순수하다 아니다.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않다. 순수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떤 진실된 말을 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뭐예요? 그의
의도성이 다분히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린 자꾸만 시시비비를 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평하게 뭘 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가지고 있죠. 아셨죠? 하나님께 불만 있는 사람 있어요? 안 보인다고 막 불만 하나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막 불만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성에 대한 편파 이런 데 대한 불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말의 소멸을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말이란 원래 이것 혹은 저것에 대한 의미, 즉 상대적이고 역사적인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우리가 불교에서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을 버려라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버려라라고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불교는 중도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서 그죠? 중도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용수의 중도 뭐 이렇게 하면 중용인가요? 중도인가요? 중도일걸요 아마. 그것은 뭐예요? 편견이 없는 것,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이 없는 세계를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중간이 아니에요. 중간이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중간이 아니라 그것조차 자체가 없는 것, 이 세계를 우리는 중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순수 시편이란 말로 씌워질 수도 없고 사실상 말해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옥타비오 파스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기호화 시켜요. 우리 이 책에도 그렇지만, 그죠? 이렇게 그 태양의 도래 이렇게 보면 기호화 시킨 그런 말들이 있고요. 심지어 가장 그 심한 시인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번호를 98,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 이름 홍길동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점 하나 깍 찍어놓고 끝나요. 이게 시 한 편이에요. 이게 시 한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독자들은 지금 장난하나 뭐 이렇게 되죠. 장난하나. 근데 제같이 이렇게 천재 같은 사람들은 이 시를 보면 어때요? 무궁한 말들의 세계를 거기서 끄집어내죠.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 경주는 제1서점, 요즘은 뭐 교보문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인화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각 지역마다 뭐 춘천거담 춘천서점 뭐 무슨 서점 이게 각 지역의 그 대표 서점이 있어요. 근데 경주는 그 제1서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갔더니만 그냥 갔어요. 이 가을날 좀 이렇게 됐나요? 근데 시집이라고, 시집 코너에 가서 시집을 이렇게 보는데 한문으로 멋있게 썼어요. 무자를. 아주 그 붓글씨로 무자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써서 그렇게 내놨어요.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일본 그 작가 시인 이름이에요. 밑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뭔가 하고 꺼내봤더니 그때 당시 비닐로 포장을 딱 했어요. 그게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이 넘었는데 비닐로 딱 포장을 한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다른 시집들은 다 뭐 들춰보게 다 돼 있는데 이건 비닐로 딱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야 되겠다. 뭐 이것도 좋잖아요. 이게 좋잖아요. 이 제목이 좋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사서 이제 가슴 두근거리고 집에 가서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종이에요. 이런 종이에요. 이런 종이에요. 또 그것도 또 뭐 의미가 있는가 하고 그 떨어지게 쳐다보고 아이고 참. 그래서 예 나름대로 이제 감동도 받고 야 이렇게도 시를 쓰는구나. 이렇게도. 그건 선적 세계입니다. 거기는 무궁한 얘기와 무궁한 얘기가 없는 거죠. 그죠? 무궁한 얘기가 있기도 하고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생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때 봤던 시집이 동시에 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상대적인 의미 너머의 어떤 것을 향하도록 함으로써 말의 본성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시편, 말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도록 시도하지 않는 시편은 그저 말의 조작에 그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말이란 언어는 무엇이다. 언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언어는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시적 세계, 뭐 또는 시적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시적 세계는 곧 존재를 드러냄, 이런 거죠. 드러냄.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이다. 시의 언어는 그렇다. 자, 시편을 특징 짓는 것은 말을 초월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만큼이나 필연적으로 말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죠? 우리는 종교 같으면 그건 안 해도 돼요. 종교 같으면 하나님 세계를 내가 체험을 하거나 계시성으로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 그 자체를 환희로 느끼면 돼요. 환희로 느끼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은 그렇지 않다. 신은. 자, 이러한 정황이 시편의 본성을 유일하고 환원 불가능한 어떤 것으로 탐구하게 만들며 동시에 시편을 다른 역사적 사건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사회적 표현으로 여기게끔 한다. 말로 씌어진 시편은 말 너머를 향하며 역사는 시편의 의미를 고갈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시편의 근거를 제공하고 또한 역으로 시편이 근거를 제공하는 공동체와 역사가 없다면 시편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이것은 곧 우리 인간 삶이 없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 삶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살아온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얘기고 지나온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나갈 얘기고 그것이 없다면 시가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시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시인의 말은 말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 자신의 것이며 타인의 것이다. 이 얘기를 다시 조금 뒤집어서 이 얘기를 하면 시 창작할 때까지는 내 말이고 나의 의도성이고 나의 세계성이 거의 부여가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교실에 와서 여기 내서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공유해서 읽었을 때 그것은 내 것이 돼요? 우리 모두의 것이 되나요? 우리 모두의 것이 돼. 내 것이기도 하지만 타자의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타인의 것이다. 자, 시인의 말은 역사적이다. 그것은 민중에 속하는 것이며 그 민중이 말을 사용하는 특정 시기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정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1950년대에 살았던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가치란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지탱하고 있었던 가치란 게 있었고요. 그죠? 각자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대가 지탱하고 있는 그 세계를 우리는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인의 말은 역사적 시점의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모든 역사적 시점 이전의 말, 즉 태초의 말이다. 그리스라고 부르는 역사적 상황 없이는 일리아드도 오디세이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가 없었다면 그리스라는 역사적 실제 역시 존재치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세종대왕을 해보자고요. 용비어 청가나 월인 청강지곡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죠? 세종으로서의 어떤 취적, 그 역사를 관통해가고 있는 정신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가 없었다면 그리스라는 역사적 실제 역시 존재치 않을 것이다. 시편은 철저히 역사적 말의 짜임이며 동시에 모든 역사적 시점 이전의 행동, 즉 모든 사회적 혹은 개인적 역사 이전의 원초적 행위에 속한다. 자,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원초적이고 본질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이 이전의 세계, 말 이전의 세계의 그 어떤 본질, 본래 면목, 그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시다. 시편은 한 사회의 표현이고 동시에 그 사회를 세우는 토대이며 그 사회의 실존 조건이다. 공동의 말이 없이는 시편도 없으며 시적인 말이 없이는 사회도 국가도 없고 교회도 공동체도 없다.
시적인 말은 사회적 생산물이며 또한 모든 사회의 실존에 앞서는 조건이라는 상호 보완적이고 분리 불가능하며 모순적인 두 개의 의미에서 역사적이다. 결국 시편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언어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거 국문학과 가면 뭘 배워요? 고문을 배우고, 그죠? 고전을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언어가 지니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그 시대 정신이 있고, 그죠? 그것을 체득함으로 인해서 현대와 그 과거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되나요? 조직적으로 그것을 연결 짓는 행위들이다. 결국 시편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언어는 역사다. 역사란 이것 혹은 저것의 이름이며 중심 인물인 한 사람 혹은 집단의 의미가 국한되는 닫혀진 역사적 세계를 가리키는 지시체와 의미화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중심 인물인 한 사람 혹은 집단의 의미가 국한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역사의 기술이란 것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얘기인가요? 중심 인물에 대한 얘기인가요? 중심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그죠? 꿰어놓은 것을 우리는, 시대적으로 꿰어놓은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서 우리는 뭐에 속해요? 민초에 속하죠, 민초. 민초들 뭐 이렇게 해서, 아셨죠? 그렇게 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중심사회 이렇게 해요. 중심사회. 자, 그래서 즉 그 모든 것들에 제공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말로부터 출발한다. 그 기원은 역사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과거에 속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현존해 있으면서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존 이렇게 해요. 현존제 뭐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이데거 할 때, 그죠? 현존. 지금 내 자신이죠. 지금 내 자신. 무엇을 하고 있는 자신인가요? 생각하고 있는 자신입니다. 이 생각이란 것은 뭐예요? 물질화되지 않는 어떤 세계를, 아셨죠? 지향해 가고자 하는 생각들입니다.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 시점의 과거가 아니며 엄격히 말해 과거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현재를 갈구하며 시간 위에 부동하는 시간적 범주다. 그래서 시의 표현은 늘 순간에 있고 지금 현재 이곳에 있다. 아셨죠? 이곳에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지금 현재 그 대상과 조우하는 그 순간에 대한 정서죠. 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현재를 갈구하며 시간 위에 부동하는 시간적 범주다. 그것은 누군가가 유군각의 시를 낭송하자마자 다시금 발생하는 어떤 것이며 끊임없이 시작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것이다. 역사는 시적인 말이 육화하는 장소다. 자, 보세요. 역사는 역사의 해석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하죠. 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역사 시험을 봐요. 역사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뭐 문제를 이렇게 뭐 내줘요. 연대기적으로 뭐 왕이 어떻고 뭐 무슨 사건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1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하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요. 그럼 100사람은 공통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거 고정화됐나요? 역사적 고정주의자들에 의해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고정되고 확정된 거죠. 그럼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걸 변하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유물이 나타난다든가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서 수정을 할 때 그때는 변화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역사 시험이 아니라 국어 시험이라고. 국어 시험. 우리 그 신기철 선생님 국어 선생님 하셨지만 국어 시험이 문제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
뭐 소설도 괜찮고 뭐도 괜찮아 다 괜찮은데 국어 시험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예요? 시라고. 이 시는 읽는 독자들마다 읽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나요? 의미 부여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에서는 뭐 시험을 쳐야 되니까 획일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뭐요 이렇게 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일까요, 아닐까요? 제도된 교육. 제도화된 교육이죠. 그래서 최소한 시는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되는 그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게 이런 거요. 참 애매한 게 그럼 어떻게 시험을 본단 말이야? 어떤 시는 그래요. 시를 짓게 하자 그러면. 시를 짓게 그 짧은 시간에 10분을 주거나 20분을 줘서 예를 들어 시를 한 편 짓게 하자. 그럼 심사는 누가 하는데? 심사는 누가 하는데? 신규철 선생님대로의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근데 다른 뭐 시도 모르는 그 어떤 그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걸 점수를 매길까요? 그럼 서로 빡치게 하고 서로 이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참 애매해요. 시라는 게. 자, 시편은 원초적 경험과 그 뒤에 오는 행동과 경험의 총체 사이의 중재이다. 즉, 그 행동과 경험들은 시편이 성화하는 원초적 경험의 관계에서만 일관성과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사시뿐만 아니라 서정시나 극시에도 공히 적용되는 일이다. 이러한 모든 시편들에서 직선적 시간, 공동의 언어, 사회적 혹은 개인적 정황은 결정적인 변화를 겪는다. 직선적 시간은 이런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0년 전, 뭐 500년 전, 50년 전, 5년 전 이렇게 있는 그 시간입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사랑, 지금 그리고 여기서 그렇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 사랑, 영웅적인 행동, 신성의 모습, 저 나무 혹은 연마된 벽처럼 매끄러운 달의 여신 다이아나의 이마 앞에서 느끼는 순간적 놀라움이 시작된다. 그 순간은 특별한 빛의 성류로 칠해져 있다. 빛의 성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은 뭐다? 빛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말은 빛이야.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주고 알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빛입니다. 자, 그 순간한 시에 의해서 성화되어 있다. 수학자의 공리, 물리학자의 진리 혹은 철학자의 개념과는 달리 시편은 경험을 추상화하지 않는다. 경험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로 알아지는 거죠. 지질로 알아집니다. 자,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이렇게 갈구해요. 근데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그건 경험이잖아요.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신앙적인 그 세계가 두터워지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영향에 의해서 자꾸만 두터워지는 거죠. 자, 그 시간은 살아있고 환원 불가능한 특수성으로 가득 찬 순간이며 동시에 다른 순간에 반복되고 재생산되면서 자신의 빛으로 새로운 순간들, 새로운 경험들을 비추는 것이다. 그리스 여류 시인 사포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포, 이 시를 공부하면 사포의 시적 세계, 사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나 그녀의 사랑은 되풀이될 수 없으며 역사에 속한다. 그러나 그녀의 시편은 살아있으며 리듬 덕분에 무한히 새롭게 육화되는 시간의 파편이다. 그녀의 시편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하자고요. 임진왜란 중에서 명량해전인가요? 명량해전이죠. 맞나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무식이 탄로나는데 명량해전에 이순신 장군이
대성을 거뒀잖아. 거기서 돌아가셨나요? 명량해전에서? 그런가요? 내 죽음을 적에게 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행위, 그 행위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아셨죠?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재현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명량해전에 이순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포오이 시, 이 여류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시를 3,000년 전에 우리가 썼다라고 합시다. 3,000년 전에 쓰고 지금 2020년에 우리가 이 사포가 쓴 시를 봤어요. 그럼 이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이 사포 끄기 때문에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를 읽음으로써 나의 세계는 다시 자극을 받아서 다시 재생해야 안 해요? 재생해야죠. 재생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그냥 무슨 문화재 가면 그런 거 흉내 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는 흉내죠. 아셨죠? 흉내죠. 근데 사포가 쓴 이 사랑에 관한 시를 이 시대에 다시 읽고 나는 똑같이 쓰나요? 아니면 자기화해서 다시 재생산하나요? 자기화해서 재생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살아났나요? 사포를 통해서 살아났지만 이 살아남은 사포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겁니다. 내가. 자, 그래서 그것은 내가 그것을 파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그 위에인가요? 리듬 덕분에 무한히 새롭게 육화되는 시간의 파편이다. 이렇게. 자, 육화가 된다는 것은 잘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1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자고요. 우리가 자, 육화된다는 것. 정신은 휘발성이고요. 이게 정신입니다. 정신. 육체는 각인이라고 하죠. 각인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제일 제가 이 얘기할 때 뭐라고 했나요?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안식, 이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각 이전에 뭐가 먼저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먹고, 이런 거죠. 만지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식이 일어난다, 이게. 식이 일어난다.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셨죠? 의식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과 육체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죠. 정신만 있을 수가 없고요. 아셨죠? 육체만 있을 수도 없어요. 육체만 있을 수도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대체적으로 육화를 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자, 어떤 꽃을 이렇게 한 송이를 봤어요. 굉장히 그 기억에는 아름다워요. 근데 육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육화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체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체화가 된다는 거잖아. 이런 걸로 인해서 자, 꽃잎을 만지니까 부드럽고 눈을 감고 있어도 그 부드러운 꽃잎. 그 다음에 향기로운 뭐예요? 향기로운 장미 향기. 그 다음에 그 색깔. 매혹적인 그 색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내재화된다는 것은 바로 육화된다는 거예요. 육화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관념이고, 자,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장미를 이렇게 보고 미라는 것을 내가 충동적으로 느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실체예요?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겁니다. 관념적인 거예요. 이 관념적인 것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겨야 되는 거. 어디에? 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새겨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휘발되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우리 기억이란 것은 뭐예요? 기억이란 것은, 정신의 기억이란 것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몸에 새겨 놓으면 어때요? 몸에 새겨 놓으면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가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만 돌에 뭘 자꾸 새기려고 하는 거고, 아셨죠? 어디 여행 가보면 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외국에 가면 철수 다녀가면 영자와 같이 가면 이런 거 벼락박에 온통 적어놨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육화에 대한 의식이 엄청 한국 사람은 강해요. 한국 사람은 물론 누구나가 다 우리가 그 알타미로 벽화인가 그게 전부 다 각인이라고요. 각인. 예를 들어서 내가 본 뭐요, 사슴인가 이 그림이 있잖아요. 관념적으로 그 모형이, 형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재현해서 어떻게 되나요? 육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각인시켜 놓는 거예요. 그려 놓는 거죠. 그 눈으로 보고 다시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전부 다 우린 육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는 거 전부 다 관념적 세계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육화시키는 건 뭐예요? 십자가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도 있고, 또 뭐 성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 세계를 내가 체험하고 난 뒤에 느끼는 그 성스러움을, 아셨죠? 나의 무언가를 통해서 나는 체와 육체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요, 인간은.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런 겁니다.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처라고 하는 이 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 상이 있잖아요. 그냥 이 길바닥에 있을 때는 그냥 돌덩어리야. 돌덩어리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뒷상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뭘 갖다 놨다고요? 변기를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변기를. 아셨죠? 이 변기가 변소에 있을 때는, 화장실에 있을 때는 변기에 용도로서의 변기예요. 이 돌도 길바닥에 있을 때는 그냥 돌이야. 근데 뒷상이 이것을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갖다 놓으면 이것이 곧 작품으로서의 한 세계를 이루는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부처도 마찬가지요, 부처도. 부처도. 자, 그럼 왜 이렇게 갖다 놓냐, 인간은? 왜 이렇게 갖다 놓냐? 야, 부처가 있는데 절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스님들만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뭘 하라는 거야? 내가 부처님 말씀이 어떻고 이 얘기 암만 얘기해도 실체가 없으니까, 실제가 없으니까 각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처 상이란 걸 만들어 놓은 거요. 여기에 무슨 영음이 있거나 이렇지 않다 이 말이요. 시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의 상징적 체계의 세계라고. 아셨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뭐요? 연부돈도 거기 내고 뭐 시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살도 갖다 이게 올리고.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것을 숭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내재화시키나요? 부처라고 하는 이 관념적 세계를 인간은 이것을 통해서, 아셨죠? 물성을 통해서 그걸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부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뭐요? 큰 십자가도 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기 성당 가면 뭐 마리아 상이 이렇게 탁 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묵상하고 하는 거요. 인간은 그게 없으면 잘 안 믿는다고. 아들 꼬실 때 그 뭐 사탕을 줘야 이게 이제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말 잘 들어요. 야, 니 바르게 살아야 돼, 뭘 숙제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애가 안 해. 그럼 뭐예요? 도장이라도 하나 찍어줘야지.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 들고 가지고 지가 되게 잘한 줄 알아. 선생님한테 칭찬 말로서 이렇게 들으면 별로 감흥이 잘 안 와. 똑똑한 놈은 그걸 알겠지만 저같이 멍청한 놈은 뭐 듣다가 놀다 보면 다 잊어먹고 자랑할 게 없어. 근데 이거 참 잘했어요. 도장이라도 찍어가면 놀다가 깜빡 잊고 있다가도 어때? 집에 가면 엄마한테 그거 내다 놓고 용돈 달라고 떼쓰고 그러잖아요. 응?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우리 상 왜 주나요? 상 왜 주나요? 뭔가 정표가 있어야지. 정표가. 차별화, 정표. 그래서 상 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얘기 하다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자, 조금만 더 나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창조처럼 시편은 역사적 생산물, 즉 시간과 공간의 소산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역사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며 또한 시간과 공간도 뛰어넘는 어떤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대상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 속하는 일이지만, 아셨죠? 그 대상은. 그 다음에 내가 그 대상을 통해서 노래하고자 하는 세계는 이 시간과 공간에 국한된 어떤 것이냐, 아니면 초월한 그것을 넘어 있는 어떤 세계냐 이 말이에요. 넘어 있는 어떤 세계다. 이렇게 들어가면 막 머리 막 복잡해지죠. 이제 뭐 넘어가나 말아나 뭐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영원히 현재인, 그 위에 가나요? 내가 그것을 파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충만한 세계이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며 현재인 유일하고 원형적인 시간이기 때문이다. 영원히 현재인 이러한 특성은 시편을 직선적 시간과 역사에서 벗어나게 만들며 동시에 더욱 견고하게 역사에 붙들어 맨다. 시편의 현재라면 그것은 단지 사람들 사이에 현존하는 지금 그리고 여기서만 존재한다. 현재가 되기 위해서 시편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하며 역사 속에서 육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모든 창조처럼 시편은 역사적 생산물, 즉 시간과 공간의 소산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역사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며 모든 역사 이전의 시간의 시작에 자리 잡은 것이 어떤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역사 이전에 있지만 그러나 역사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역사 이전에 이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를 나는 지금 노래를 하고 있지만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역사 안에 있는 거죠. 이 직선적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역사성 속에 있는 거요. 아셨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야만, 자, 왜 이걸 이해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자꾸 우리는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시를 읽는다든가, 내가 창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 역사 안에 어떤 시각을 가지면 뭐가 돼버려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상이죠. 그 대상 이전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는 몰라.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 장미가 있으면 장미의 색깔이 어떻고 그 나풀거리는 그 꽃잎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한다 이 말이요. 물론 그 이야기 속에도 존재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있긴 하지만 나는 뭘 봐야 된다고. 이것이 나풀거리는 그 어떤 창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의 섭니다. 그 하나님의 그것은 뭐예요? 이 역사성을 초월한 어떤 신비로운 세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작용에 의해서 꽃잎이 흔들리고 나비가 나풀거리고 우리가 말을 하고 사람들까지 살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창조성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아셨죠?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종교가 시인도 그와 같아야 된다. 그와 같아야 된다. 이해가 돼요? 좋습니다. 자, 조금 이 부분이 좀 지루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됐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